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재무 설계의 필요성과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재무 설계의 개념과 필요성. 먼저 재무 설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설계란 개인이 삶의 목표를 토대로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행동 계획을 실행 및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재무 설계는 재테크와는 다른 것으로 재무 설계는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가족의 연령이나 직업, 자금 여력이나 생활 방식, 위험에 대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를 의미하는 반면에 재테크는 재산을 늘려나가는 기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수립된 재무 계획을 실행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경제적 대비로서 재무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생애 소비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자산과 부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소비 지출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안정적, 연속적으로 소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 주기는 준비기간, 근로기간, 은퇴기간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 시기에 소득과 소비 수준이 일치하지는 않는데요. 소비 수준보다 소득이 더 높은 시기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없는 시기에 소비를 해야만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시기에 소득과 소비의 수준을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준비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준비 기간은 소비가 소득 수준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만약 미래에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대출이나 금융상품 등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기간은 소득이 소비보다 클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하고 미래에 대비하여 저축과 투자 등을 하게 합니다. 또한 은퇴기간에는 미리 축적해둔 자산과 연금 등을 활용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있겠습니다. 2. 재무 설계의 과정. 재무 설계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설계는 1단계 재무 목표의 설정, 그리고 소득 지출표와 자산 부채 상태표를 작성하여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을 파악하는 2단계 재무 상태의 분석,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3단계 재무 설계안의 작성,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4단계 재무 설계안의 실행, 목표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하고 수정하는 5단계 재무 생활의 평가와 수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재무 설계의 첫 번째 단계는 삶의 목표를 토대로 재무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재무 목표는 교육자금 마련, 주택자금 마련과 같이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자신의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무 목표는 달성 기간을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목표로 구분하고 매년 또는 매월 얼마의 돈을 모아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인생 주기에 따른 재무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미혼기의 주요 이슈는 학업이나 취직, 결혼이나 여행 등이 있고 이에 따른 주요 재무 목표는 학자금과 독립, 그리고 주거자금 마련이나 결혼자금 마련, 여행자금 마련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가족 생활기입니다. 이 시기의 주요 이슈는
자녀 출산이나 육아, 내 집 마련, 자녀 교육과 결혼, 은퇴와 노후 대비 등이 있습니다. 이때 주요 재무 목표는 자녀 양육자금 마련, 주택 구입자금 마련, 부채 상환, 그리고 자녀 교육자금 마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생활기입니다. 노후 생활기의 주요 이슈는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로서 주요 재무 목표는 은퇴 후 자산 관리, 그리고 상속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재무 목표 설정을 위해서 스마트 원칙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스페시픽이란 재무 목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언제까지 달성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메저러블은 기간이나 금액 등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액션 오리엔티드는 어떻게 실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실천 계획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리얼리스틱은 현재 재무 상태와 소득 수준을 고려해서 달성이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하고, 타임리는 각 시기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무 설계의 두 번째 단계는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여 재무 목표에 반영하고 재무 설계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 상태는 소득 지출표와 자산 부채 상태표를 작성해서 평가하도록 합니다. 먼저 소득 지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 지출표란 일정 기간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한 표로서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이 양의 값인지 의무의 값인지에 따라 저축과 투자가 적정한지, 특정 항목에 너무 많이 지출하는지 등을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 지출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그리고 투자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그리고 지출은 고정지출과 변동지출로 구분합니다. 고정지출은 주거비나 대출 상환금처럼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쉽게 줄이기가 어려운 지출입니다. 반면에 변동지출은 개인의 노력에 따라 금액 조정이 가능한 지출을 이야기합니다. 순수입의 경우에는 저축이나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기재하고, 순지출의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기재합니다. 다음으로 자산 부채 상태표는 특정 시점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 표입니다. 먼저 자산은 현금성 자산, 저축성 자산, 그리고 투자자산과 사용자산, 보험자산 등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에 현금성 자산에는 현금이나 보통 예금 등이 포함되고, 저축성 자산에는 적금이나 정기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투자 자산에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인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과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사용 자산은 거주 주택 자산이나 전세 보증금, 자동차, 귀금속 등 생활에 필요한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보험 자산은 보험 환급 예상액, 연금 등 위험이나 노후에 대비하는 자산을 이야기합니다. 자산 부채 상태표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현금성 자산, 저축성 자산, 투자 자산, 사용 자산, 그리고 보험 자산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채는 단기 부채와 장기 부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을 구한 다음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게 되면 순자산 가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무 설계의 세 번째 단계는 재무 설계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재무 설계안은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자면
결혼자금 2천만 원을 마련하기로 목표를 정했다면 현재 재무 상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 기간을 구체화해서 매월 저축이나 투자할 금액을 정합니다. 재무 설계안을 작성할 때에는 재무 목표와 경제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세 가지 고려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성은 금융 상품을 선택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인입니다. 안전성은 미래의 원금 및 수익 지급이 보장되는지 여부에 달려 있으므로 해당 금융 상품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지,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수익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금융 상품의 제공 금리나 기대 수익률을 물가 상승률, 세금 등 기회 비용, 그리고 각종 비용 등과 비교하여 수익성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자금의 용도와 운용할 기간, 위험 성향에 따라서 저축 상품 또는 투자 상품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은 현금이 필요할 때 손실 없이 빨리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단기에 필요하거나 수시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은 반드시 유동성을 고려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저축상품인 은행의 보통예금은 수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으므로 유동성이 높은 반면에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은 약정된 예치 기간 중에 중도 해지할 경우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성이 비교적 낮은 상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거래량이 풍부한 주식이나 채권은 필요시 대부분 쉽게 매매할 수 있지만 팔 때 평가 손실이 발생한 상태라면 손실을 감수하고 팔아야 합니다. 펀드의 경우에도 자금이 필요하면 만기 이전에 환매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환매할 때 손실이 발생한 상태일 수도 있고 중도에 해지하면 환매 수수료가 부과되어 유동성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재무 설계의 네 번째 단계는 이러한 재무 설계안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부채를 상환하는 등 계획의 실천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재무 설계안을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편리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저축이나 투자를 꾸준하게 하기 위하여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고 소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가계부 앱 등을 충분히 활용하면 재무 설계안을 실행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재무 설계의 다섯 번째 단계는 재무 설계안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재무 설계안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정기적으로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경제 환경이나 취업, 결혼, 출산이나 이직 등 개인적인 상황 등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수시로 평가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에는 재무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수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본인의 재무 상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 자산과 부채에 관한 재무 정보를 입력해서 재무 상태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무 설계안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재무 설계는 재무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재무 상태를 분석하여 행동 계획을 수립, 실행 및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재무 설계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소득 지출표와 자산 부채 상태표를 작성하여
개인의 재무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재무 설계안을 작성할 때에는 재무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을 수립하고 안전성, 수익성 및 유동성을 고려하여 금융 상품을 선택합니다.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20대에 필요한 재무 설계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20대의 재무 설계. 여러분 20대가 많으실 텐데요. 20대는 아시다시피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 또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죠. 이때는 모두가 자기 개발에 몰두하거나 결혼을 준비하는 등 가족 생활기를 시작하기 이전에 미혼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주요 재무 목표는 학자금 마련이라든가 독립하기 위한 자금,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자금이라든가 나중에 있을 결혼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돈을 모으는 시기이면서 추후 나이가 들었을 때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목표로도 돈을 모아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학 등록금이겠죠. 여러분도 대학생이시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마련이 상당히 관건일 겁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장학금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때로는 대출을 이용하거나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학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충분하게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로 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한국장학재단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등 다양한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문의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살 곳이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주거 공간입니다. 주거를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전월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전월세라고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독립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정 규모의 자금이기 때문에 이를 위한 계획도 꼭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거 자금을 전액 마련하여 독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때때로 대출을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대출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대출의 조건 그리고 상환 가능성과 같은 여러 가지 계획의 요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이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결혼 자금입니다. 결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이지요. 하지만 이 결혼에는 많은 비용들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비용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예물이나 예단 등 다양한 절차에 필요한 비용은 개인차가 매우 크므로 자기 상황에 맞게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결혼 자금에서 신혼집 마련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결혼 자금과 더불어서 주거 자금 마련 계획을 함께 세우고 미리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금입니다. 20대는 자신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시기입니다. 독서나 여행을 통해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자기 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의 라이프 스타일을 조사한 결과 청년 세대는 여행을 통한 자기 개발에 자금을 지출할 의사가 크다고 합니다.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꾸준하게 실행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노후입니다. 노후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노후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노후 자금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라 실행을 해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 자금은 먼 미래에나 필요한 자금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에는 은퇴 후 30년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길면 매월 적은 금액으로 실행할 수 있고 복리 효과를 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다음으로 20대가 갖추어야 할 7가지 자산 관리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종잣돈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산 관리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은 바로 목돈, 종잣돈입니다. 학자금이나 독립, 주거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씨앗이 되는 종잣돈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적금, 적립식 펀드와 같은 다양한 상품을 활용하여 꾸준하게 자금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종잣돈이 마련된다면 다양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안전자산과 투자자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선저축 후 지출입니다.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돈을 모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소득에서 먼저 소비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기보다는 일정 금액을 먼저 저축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0대에는 가능하면 소득의 50% 또는 80%가량을 저축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신다면 추후에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좌의 자동 이체를 활용한다면 저축하는 데도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으시고요. 미혼기에 형성된 이러한 건전한 저축 습관은 평생 자산 관리를 해 나가시는 데 있어서 탄탄한 기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주거래은행을 정하고 통장 쪼개기를 통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거래은행을 정하여 관리하면 거래 실적에 따라서 금리의 우대나 수수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또한 자금을 용도별로 나누어서 지출 통장과 자산 관리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재무 목표에 따라 여러 개의 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통장 나누기가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용카드를 마구 쓰게 되면 통장에 돈이 없더라도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충동 구매를 할 가능성이 높지요. 반면에 체크카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액 범위 내에서만 결제가 됩니다. 따라서 통장에 잔고가 없다면 결제가 거절되겠지요. 또한 근로소득이 생기면 매년 연말 정산을 해서 소득세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때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는 혜택보다 큽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신용관리 측면입니다. 신용관리는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 대출의 가능 여부, 대출 금액, 대출 이자 등은 보통 신용 점수에 따라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신용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내가 정작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받기가 어렵고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신용 점수가 낮으면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급이 된다 손 치더라도 신용카드 이용 한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신용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출의 이자 또는 신용카드 대금과 같은 부채의 결제를 연체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모성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대출을 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죠. 다만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소비 성향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금 계획이 명확하지 않거나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대출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특히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대출이나 대부업체에서 제공하는 고금리 대출은 이자 상환의 부담이 큽니다. 또한 이러한 대출의 경우에는 개인의 신용평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곱 번째로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보장성 보험은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20대에는 소득이 적기 때문에 종신보험과 같은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적게 들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손 의료보험 등과 같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20대에는 적정 투자 금액은 얼마일까요? 투자는 저축에 비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원금 손실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의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 연령의 법칙은 100에서 본인의 나이를 차감한 만큼의 비중으로 투자하라는 법칙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투자 비중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를 하는 경우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세요. 20대의 주요 재무 목표로는 학자금 마련, 독립 및 주거자금 마련, 결혼자금 마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20대의 자산관리 원칙으로 종잣돈 모으기, 선저축 후지출, 주거래은행 정하기와 통장 쪼개기,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 사용하기, 신용관리, 소모성 대출 자제, 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동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수명이 늘어난 만큼 돈의 수명도 늘려라는 주제로 이제 노후 자산 관리 아니면 인생 설계에 대한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그러면 자산 관리가 됐던 인생 설계가 됐던 우리가 어려운 부분은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이 수명이 늘어나는 시점에 자산 설계, 인생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재미있는 제가 동화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3년 고개라는 동화가 있는데 제가 어릴 적에는 제가 교과서에서도 이 동화를 본 것 같은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고갯길을 넘어가다가 넘어집니다. 그랬더니 같이 가던 분이 할머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할머니 큰일 났습니다. 이 고개에서 넘어지신 분은 3년밖에 못 삽니다. 할머니가 난감하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손자 앞에서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제 앞으로 3년밖에 못 산단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손자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더니 앞에서 껄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때 야 이놈아 할머니가 죽는다는데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냐 그랬더니 할머니 잘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그 고개에 가서 3년 지나서 한 번씩 넘어지는 거예요. 3년마다 한 번씩 넘어지면 할머니는 영구히 살 수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이 동화가 그냥 우스갯소리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과학계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구글에 이제 레이먼드 커즈와일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써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특이점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는 그 지점, 그 싱귤레러티라고 하는데 그 지점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 어떤 발달에 의해서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특이점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수명 탈출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또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하면 사람의 수명이요. 평균 수명이 예를 들면 1년에 1년 이상 늘어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 지금 평균 수명이 한 83.5세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 82세 정도 되시는 분이 난 내년쯤에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1년을 살아봤더니 수명이 1년 늘어났어요. 그럼 1년 더 사는 거잖아요. 또 1년을 살아봤더니 또 수명이 1년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에 수명이 1년 이상 늘어나는 시기가 오면 사람은 이론상 죽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던 동화책의 3년 고개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수명이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이 커즈와일의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대로 간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이게 이제 타임지 표지에 나왔던 건데 이쪽에 아기가 나와 있는 쪽 사진을 보면 2015년도에 이제 타임지 표지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올해 태어난 아기는 142살까지 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생 인류 중에 가장 오래 살다 가신 분의 평균 나이가 한 평균이 아니죠. 가장 오래 살고 가신 분의 122년을 살고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142세까지를 평균을 살 거다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거잖아요. 근데 옆에 보면 더합니다. 2045년이 되면 사람은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명 탈출 속도에 도달하는 시점이 한 2045년 정도가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이 맞을지 틀릴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고민은 뭘 해야 될 거냐 그러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오래 살 수도 있구나. 일찍 죽을까봐 하는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민은 내가 생각보다 오래 살았을 때 자산관리, 인생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오래 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건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4가지 정도 고민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뭐냐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돈 없이 나만 살아있으면 맞는 리스크가 우리가 무전장수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자산관리 할 때 인생 설계할 때 고민은 뭐냐 그러면 돈 없이 나만 남아있지 않게끔 자신의 수명과 자산의 수명을 어떻게 일치시킬 거냐라는 고민들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어르신들이 9988-234 이야기 많이 하시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만 아프다가 돌아가시고 싶다는 의미에서 한번 하시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상당 기간들을 병치레하면서 보내기 때문에 이 유병장수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두 번째죠. 세 번째는 올해는 사는데 일 없이 오래 산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대비, 무업장수에 대한 일 없이 사는 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네 번째는 내가 먼저 죽든 배우자가 먼저 죽든 인생의 마지막에 누군가는 혼자 살아가야 되잖아요. 혼자 살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4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보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 4가지 리스크를 하나하나씩 우리가 좀 다뤄보는 시간들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제가 무전장수라고 말씀드렸죠.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이런 치킨 게임을 할 수밖에 없어. 내 돈을 모두 다 그 곳간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꺼내 쓴다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에 곳간에 있는 돈이 먼저 떨어질 건지 아니면 내가 먼저 죽을 건지 완전 치킨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부분들. 결국은 무전장수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수명하고요,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켜야지 우리가 무전장수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정말 오래 살다 가신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가 계신 분, 그러니까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요, 사망신고가 되어 있어서 태어난 날하고 돌아가신 날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분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프랑스 남부의 아를 지방에서 살다가 돌아가신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1875년 2월 달에 태어났어요. 대한민국의 IMF가 터졌던 1997년도 8월 달에 돌아가셨으니까 기네스북상의 기록은 122년 164일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림이 그분이 22살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분이 돌아가신 해가 1997년이고요. 지금 화면에 나가는 그림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찍었던, 생신 때 찍었던 사진 같아요. 121세 생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여하튼 저 나이 갭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만약에 저 22살 된 잔 루이스 칼망, 그러니까 돌아가신 게 1997년이니까 22살 때라고 하면 1897년도겠죠. 저분 22살 프랑스 남부 아르이면 빈센트 반 고가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을 그렸던 그 프랑스 남부의 태양이 뜨거운 그 지역이거든요.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1897년이면 우리나라는 대한제국 무렵인가요? 그 무렵 됐을 겁니다. 그때 프랑스 남부의 여성의 평균 수명은 30대에 간 넘었을까요? 그때 저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당신은 몇 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보면 잔 루이스 칼망 씨는 자기가 몇 살까지 살 거라고 답을 했을까요? 60살? 길게 잡아서 한 60 정도 산다고 봤어도 자기가 그 정도 예상을 했으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거의 2배를 넘게 더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오래 사는 삶을 여생 또는 짜투리 삶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여생이 본 삶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 때 자산 관리 어떻게 할까? 이분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남겨놨던 자료들을 제가 쭉 한번 찾아봤더니 90살 되셨을 때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한 계약서가 하나 있어요. 어떤 계약서냐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가시면서 한 10억 정도 되는 저택을 하나 남겨놓고 가셨어요. 근데 집만 남겨놓고 하고 현금은 별로 안 남겨놓으셨나 봐요. 이분 입장에서는 뭐 주거는 해결되는데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남편의 변호사 되는 분이 이 루이스 칼망 씨한테, 90살 되신 루이스 칼망 씨한테 와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할머니, 지금 이 집을 저한테 파십시오. 그러면 제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집에 계속 살게 해드리고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계속 400만 원씩 드릴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 와서 이런 제안을 하면 이걸 받아들일까요? 할머니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 집값은 한 10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매달 400만 원 하고 이걸 바꿀 거냐? 할머니 입장에서는 90살이 이미 넘어간 나이니까 생각을 해보면 1년을 살면은 4,800만 원, 집값은 10억 손해보는 거잖아요. 10년을 살아도 4억 8천, 집값은 10억 손해보는 거죠. 10년이면 100살이잖아요. 20년을 살아도 9억 6천이니까 그제서야 거의 이제 집값하고 비슷한 가격이 될 텐데, 또 20년 동안 집값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무조건 손해보는 계약일 것 같아요.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변호사는 이 계약은 하면 무조건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할머니한테 그런 제안을 던졌을 겁니다. 근데 할머니가 희한하게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계약에 사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30년이 지났어요. 변호사는 계약 당시에 47살이었던 변호사는 30년이 지났으니까 77살이 됐을 거고, 할머니는 120살이 됐을 겁니다. 변호사가 먼저 죽어요. 계약서 어디를 봐도 변호사 입장에서는 이 계약이 할머니가 먼저 죽을 때에 대한 조항들만 쭉 들어가 있지, 자기가 먼저 죽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조항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의 배우자 되시는 분이 그 계약을 승계를 받고 2년 반을 더 부은 다음에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집을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32년 넘게 돈을 불입을 하신 거죠. 변호사는 어떤 실수를 한 거냐?
우리가 이게 투자해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보냐면 평균의 함정에서 빠졌다고 그러거든요. 뭐 평균 수명을 이미 넘기신 분이니까 언제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는 그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평균이라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모수가 충분할 때 평균의 개념이 통합니다. 예를 들어 그 프랑스 남부 아르에 90세 되신 할머니가 예를 들어 한 1000분 정도 계시고 10억짜리 집 전체가 나와 있고요. 변호사가 그 집을 전부 똑같은 조건으로 다 계약을 했다고 하면 변호사가 무조건 이기는 조건에 계약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특정인 한 사람을 놓고 한 계약은 그게 맞을지 틀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이걸 평균이 대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평균은 모수가 충분할 때 의미가 있지, 특정 개인을 놓고 수명을 놓고 배팅하는 것들은 틀릴 가능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냥 평균은 평균일 뿐이고요. 개인의 삶을 대변해 주지는 못한다.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 한번 봐보시면 할머니는 왜 이런 계약을 했을까? 자칫하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인이 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근데 고민을 하신 거죠. 이래서 이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집이 한 채 남아있으면 죽어서 부장인 거죠. 근데 본인은 살아있을 때 현금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살아있을 때 부자로 살고 싶지 죽어서 부자로 죽고 싶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잔 루이스 칼망 할머니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장수에서는 이게 럼섬, 덩어리 형태의 자산보다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사례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나라에 보면 주택연금하고 비슷한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프랑스에는 이렇게 개인이 주택연금 형태로 하는 피아제라는 계약 형태가 실질적으로 있고요. 그 개인들 간에 연금 형태를 지급해주는 형태의 계약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할머니의 선택, 만약에 나한테 이런 제안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후 자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명이 불확실할 때는요, 자산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는 곡간 형태의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는 우물 형태의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곡간 형태의 자산은 어떤 게 있냐면요, 현금, 예금, 주식, 채권과 같은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요, 특징은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되게 뛰어나고 황금성이 되게 뛰어난 자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있냐 그러면, 곡간에 그 돈을 넣어놓고 이거 빼서 쓰다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곡간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내가 죽기 전에 먼저 떨어져 버릴 수가 있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곡간 형태의 자산은 현금성, 유동화 가능성들은 상당히 뛰어난 형태의 자산이지만 단점은 지속 가능성, 내 수명보다 자산의 수명이 더 짧을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럼 다른 형태의 하나의 자산은 뭐가 있냐면 우물 형태의 자산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연금과 같은 자산인데요. 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이번 달에 내가 꺼냈으면 다음 달에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언제까지? 내가 사망하는 시점까지는 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의 지속 가능성이 되게 뛰어나죠. 아무리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이런 형태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응할 수가 있어요. 장점은 그건데 단점은 뭐냐 그러면 한꺼번에 꺼내 쓸 수가 없어요. 지속 가능성은 뛰어난데 유동성, 황금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내가 노후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자산을 둘로 나눠서요, 가장 기본적인 생활비, 그러니까 기본 생계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우물처럼 따박따박 나오게끔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재량적으로 지출하는 부분들, 뭐 약간 럭셔리한 삶을 산다든지 외식을 좀 많이 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은 곳간에서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들어 두시는 게 자산 관리하는 데 되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생활하는 데 들어가는 돈은 이제 우물에서 꺼내 쓰시고요, 조금 더 들어가야 될 돈, 아니면 비상 예비 자금 같은 것들,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 같은 것들은 곳간에서 꺼내 쓰는 구조가 되면 삶이 되게 안정되어 있는 구조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우물 형태의 자산을 어느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될 거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를 개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최소 생활비 개념이 있고요, 적정 생활비 개념이 있어요. 최소 생활비는 정말로 아주 최소한 쓴다고 할 때 하는 개념이고, 이 적정 생활비는 뭐냐 그러면 부부 두 사람이
커다란 질병 없이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국민연금연구원에서 2년에 한 번 정도씩 이 조사를 하는 걸로 아는데요. 2020년 당시에 조사를 할 때 물어봤습니다. 부부 두 사람이 노후 생활을 하는데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들어갈 것 같나요? 라는 질문에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 319만 원 정도, 광역시에 사시는 분은 한 265만 원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평균은 한 267만 원 정도를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만 원 좀 넘게 왔다 갔다 하게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요즘 제가 강의를 나가거나 은퇴 앞두신 분들 아니면 은퇴자분들 대상으로 한번 여쭤보거든요. 생활비가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는 질문을 던지면 요즘은 희한하게도 한 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세요. 월 한 500원 쓴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셔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해답이 있을 뿐이에요. 나한테 나의 삶의 스타일이나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끔 어느 정도가 우물처럼 나오면 좋겠냐, 그런 질문들을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번 본인과 배우자분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고 이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그게 우물의 깊이를 어느 정도 만들 건지 이제 결정이 났으면 이제 인생의 이정표를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빈 종이를 하나 꺼내가지고 밑줄을 한번 쭉 그어 놓으시고, 나는 언제까지 일을 할 거냐, 정년퇴직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나는 몇 살까지 살까? 배우자는 몇 살까지 살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정표를 한번 그려보시는 거죠. 그리고 박스를 하나 그려봅니다. 아까 예를 들어 노후 생활비가 한 얼마나 필요할까? 예를 들어 한 500만 원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난주에 상담하신 분이 S전자에 다니시는 분인데 본인 배우자 합쳐서 한 500 정도 노후 생활비가 필요할 것 같다.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사례를 중심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때 당시 상담할 당시에 나이가 49 정도 되셨던 분인데, 그분한테 제가 생활비는 한 500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국민연금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이니까 국민연금은 몇 살부터 어느 정도 받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연금 생활하는 기간 동안에 이제 소득을 한번 보려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퇴직하고 나서 65세가 넘어가면 한 달에 한 150만 원은 좀 넘게 연금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1969년도 이후 출생자들은요, 국민연금을 65세부터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에 지금 49이니까 69년도 이후 출생자시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가진 과제, 그러니까 필요한 생활비는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 국민연금으로 한 150만 원을 준비한다고 그러면 남은 숙제가 한 350만 원 정도의 숙제가 남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나머지 숙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싶어서 배우자분은 혹시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더니 전업주부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직장을 다니셨는데 자녀를 낳고 이제 육아 문제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혹시 직장 다니신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그랬더니 한 7년 정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 상태로 그냥 두면 국민연금은 10년 이상을 납부해야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주면 연금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더니 알고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문제 때문에 이제 배우자랑 상의해서 지난해에 국민연금공단을 가서 배우자분이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전업주부는 원래 국민연금에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스스로 자기가 가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거를 임의 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배우자분은 언제부터 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65세부터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본인이 한 150만 원, 배우자가 50만 원 정도 되면 한 2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준비한 거죠. 근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랬으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아직 300만 원이 남았잖아요. 이거 은퇴 후에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이거를 계속 마련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봤죠. 그러면 남은 자금 300만 원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실 계획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여기 집 산다고 담보대출이 좀 껴있다고 그래. 직장인 대부분 그렇잖아요. 집 사다 보면 담보대출 끌어가지고 집을 사는데 자기가 은퇴할 나이가 되면 자녀들이 둘이 있긴 한데 독립을 할 거고, 그 독립할 때 결혼 자금 좀 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규모를 조금 줄여서 자녀들 결혼 자금 좀 대주고
남는 돈을 가지고 약간 작은 집을 사서 그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택연금 수령액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말씀하시는 집값을 기준으로 예상 조견표를 가지고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그 정도 가격이면 한 달에 한 250만 원 정도를 65세부터는 받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본인 국민연금 50, 배우자 거 50에서 200만, 본인 거 150, 배우자 거 50에서 200을 만들고요. 주택연금으로 한 250 정도를 만들어내면 450만 원 정도는 해결했으니까 이제 50만 원 정도의 숙제만 추가로 더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거를 추가로 개인연금에 가입하든 다른 뭔가를 준비해서 50만 원 정도의 숙제를 이분은 해결하셔야 할 때 과세가 남아 있어요. 근데 주택연금이라는 것들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은요. 물가가 올라가면 연금액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택연금은 가입 당시에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한번 결정이 되면요. 그 이후에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무관하게 처음에 결정된 연금을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처음에는 250만 원의 값어치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20년, 30년이 지나면 실질적인 가치를 다 못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약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연금을 준비할 때 조금은 더 넉넉히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요.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이 들어가면 어차피 활동량이 줄고 생활비가 줄어드니까 그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건 나름대로 생활 패턴이니까 그 부분들 감안하셔서 부족한 자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저는 이번에 무슨 제안 드렸냐면 배우자분이 과거 직장 다녔고요. 중간에 좀 쉬다가 임의 가입해서 뒤쪽은 비어 있잖아요. 그 가운데 비어 있는 기간 있죠.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임의 가입할 때까지 비어 있는 기간, 그 기간을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통해서 그 기간을 살려내면 배우자분이 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보완하시면 한 500만 원 정도 소득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검해야 될 거는 부부가 공동으로 연금 받는 기간들은 점검이 끝났으면 그 앞쪽으로 한번 넘어오셔야 됩니다. 이분이 국민연금을 65세부터 받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직장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요즘 기업들이 아무리 길어야 60 정도 되잖아요. 빨리면 한 55세 정도에만 명퇴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짧으면 5년, 길면 한 10년 정도의 소득 공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소득 공백 기간을 뭘로 버틸 거냐라는 고민들도 해보셔야 되죠. 그때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많은 부분들이 퇴직급여, 직장에서 받은 퇴직급여들요. IRP라고 하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게 가능합니다. 퇴직금이 들어가면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까 퇴직하자마자 대부분 연금 수령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점은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IRP에 넣고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한 30%, 많으면 한 40%까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활용하시면은 5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까지 소득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무기가 하나가 생긴 거죠. 두 번째는요, 직장 다니면서 또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으려고 연금저축에다가 따박따박 또 불입하신 분 있거든요. 그 연금저축에 불입한 돈도 마찬가지로 55세부터는 연금 형태로 수령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다른 연금 상품이나 금융 상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데, 봤더니 퇴직금은 중간정산 받아서 다 써버리고요. 연금저축도 별도로 가입한 게 없다라고 하시면 다른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받는 걸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요. 저 노령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보다 최장 5년 정도를 당겨서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데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요. 이분이 본인이 65세부터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당겨받으면 최장 5년을 당겨받는데 1년 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씩 감액이 되거든요. 그러면 5년을 다 당겨서 60세부터 수령한다 그러면 5, 6, 30이니까 30%가 감액될 겁니다. 그럼 이분 같으면 65세부터 받으면 한 150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당겨서 60세부터 받으면 1년에 한 달에 105만 원 정도를 받겠죠. 30% 감액하면.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60세부터 한 달에 105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금을 받는다. 65세부터 한 달에 150만 원으로 연금을 받는다. 이 질문도 많이 하세요. 뭐가 더 유리하냐? 계산을 해보면 뭐 평균 수명 정도까지 산다고 보면 무조건 정상적으로 수령하는 게 누적연금 수령액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가능하면 좀 빨리 당겨받을 수 없냐라는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선택은 맡겨드리겠지만 한번 고민은 한번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제 정상적으로 수령하거나 할 텐데 뭐 당겨받으실 의지도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한번 고민은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그럼 당겨받는 게 손해라고 하니까 그 국민연금은 앞두고 저 주택연금을 좀 당겨받을 수는 없냐? 주택연금은요, 부부 중에 연장자가 55세가 넘어가시면 개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것도 빨리 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기는 하는데 일단 개시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퇴직금을 IRP 계좌에 넣고 연금으로 수령할 건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은 상품을 가지고 노후 소득 공백을 넣을 건지, 국민연금을 당겨받을 건지, 주택연금을 좀 일찍 개시할 건지,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무기를 찾아가지고 저 소득 공백을 메우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본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는 일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을 하면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이라는 걸 지급합니다. 그 유족연금은 수급은 배우자가 수령을 하게끔 돼 있는데요. 이 배우자는 법정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들도 그 유족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가 받느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 되신 분이 사망하시면 본인이 받던 연금액의 60% 정도가 유족연금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15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 60%면 한 90만 원 정도의 연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되겠어요. 부부가 두 사람 다 살아있는 경우에는 각자가 자기 노령연금을 받으면 되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한테 유족연금이 가는데 배우자는 본인 연금도 있잖아요. 두 개를 같이 받을 수 있냐? 현행 법에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냥 유족연금을 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9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받던 연금은 못 받습니다. 배우자는. 만약에 유족연금을 포기하면 포기한 유족연금의 30%를 자기 연금에다가 얹어서 받습니다. 배우자가. 그러면 90만 원이 유족연금이니까 포기하면 30%면 한 27만 원 정도가 되죠. 그거를 본인 연금이 아까 50만 원이었으니까 합치면 한 77만 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 77만 원, 90만 원? 비교해보면 90만 원이 크니까 90만 원 정도를 선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은 어떻게 되냐? 만약에 주택 소유자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주택 소유자라고 하면, 돌아가시자마자 주택의 상속이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집주인이 누굴로 바뀌느냐 그러면 유언서가 있냐 없냐에 따라 달라지죠. 유언서가 있어서 유언에서 누구 집이라고 지정을 해놨으면 그대로 갈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대다수가 유언서를 쓰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상속인 전원이 모여서 그 집을 어떻게 나눌 건지를 뭐 해야 돼요? 협의해야 돼요. 이때 상속인은 민법상의 1순위 상속인자는 직계 비속과 배우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계 비속, 아까 이분 같은 경우에 자녀가 2명 있다고 그랬으니까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저 집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 아니면 다른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 건지 의논을 하겠죠. 그래서 나눠 가질 겁니다. 근데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국 사람들이 잘 하는 게 있죠. 법대로 하자. 그럼 법대로 하면 어떻게 되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어떻게 나눠지냐? 자녀가 1 가져갈 때 배우자가 1.5를 가져가니까 3.5분의 1 지분만큼은 아들, 3.5분의 1 지분만큼은 딸, 3.5분의 1.5는 배우자, 이렇게 해서 나눠 갖게끔 됩니다. 그러면 집 한 채의 소유자가 3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소유자가 들어와 버렸죠. 연금 받는 사람 말고. 혹시 은행에 가서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남의 집을 담보대출 받는 거는 어렵다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어버려서 딸이나 아들이 그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남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으니까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 지급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이 배우자가 명의로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정리가 되면 배우자 명의로 연금을 지급해 주지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연금 지급은 중단되고 이때까지 받았던 연금들을 전부 상환해야 됩니다. 설마 부모가 연금 받겠다는데 자녀가 반대할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이긴 하지만 자녀들의 부모가 아닌 경우 있죠. 재혼하신 경우. 그런 경우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가 새로운 제도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게 뭐냐 그러면 저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택연금을 저런 저당권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신탁 방식으로 바꿔버려서 주택연금 신탁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가입할 당시에 주택의 소유권을 명의상 소유자를 주택금융공사로 바꿔버려요. 신탁으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신탁의 목적은 본인하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걸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죽든 상관없이 신탁이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계속 연금을 지급하니까 선사망자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계속 부부 두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수익자를 지정된 사람한테 만약에 연금 수령이 다 끝나고 주택을 처분했는데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수익자, 지정된 수익자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그게 주택연금 신탁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주택금융공사 담당자한테 여쭤봤더니 주택연금 신탁하시는 분 많으냐 그랬더니 대도시 사람들이 좀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당권 방식은 그 담보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는데 신탁 방식은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당 설정 비용이 안 들어가서 비용이 싸다. 이거 하나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앞서처럼 본인 배우자 누가 먼저 죽든 상관없이 소유권이 누구로 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두 사람이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해서 연금을 신탁 방식들을 더 선호하신다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받는다고 하면 이분은 주택연금이 한 250 정도 된다고 했으니까 한 250을 받고요. 본인 거 한 90만 원 정도 유족연금 받으면 한 340 정도가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거 뭐 없으시냐고 물었더니 종신보험을 또 들어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종신보험 들어놓으신 분들 한국 사람들 꽤 많은데 만약에 종신보험을 들어놓았다 그러면 보험증권을 한번 펼쳐보셔야 됩니다. 보험증권에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있는데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계약자는요. 보험계약의 주인입니다. 보험료 내시는 분, 돈 내시는 분이에요. 피보험자, 이분이 돌아가실 때 보험금이 나옵니다. 근데 그 돈을 받아가시는 분을 수익자라고 하는데 보험증권을 보면 대한민국 종신보험 보험증권을 들여다보면 거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수익자 지정을 별도로 해두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누가 받아가느냐? 피보험자의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이 받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험금이 나왔는데 지정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아들, 딸, 배우자가 나눠 갖겠죠. 3.5분의 1은 아들, 3.5분의 1은 딸, 3.5분의 1.5는 배우자 이렇게 나눠 갖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 본인이 부부가 함께 연금 생활을 하는 기간, 소득 공백 기간,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 살아있는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어느 쪽이 비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비어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메워 나갈 건지를 좀 점검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평생 월급 통장을 만들어 가는 거. 그래서 자신의 수명하고 자산의 수명을 일치시켜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 돈이 남느냐, 내가 남느냐, 우리 무전장수에 대한 해결책을 봤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 유병장수.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밥보다 약을 많이 먹더라. 아까 9988-234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제가 어르신한테 9988-234, 2-3일 아프다고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4자를 싹 지우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 1자를 딱 써놓고 뭐라고 하시냐면 2-3일 아프다가 죽고 싶은 사람 없다. 2-3일 아프다가 벌떡 일어나고 싶다. 또 다시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이란 것들은 건강하게 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건 제가 일본 금융청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전 2018년도 일본 금융청이 발표한 자료인데요. 각 연령대별로 노후가 되면 뭐가 제일 걱정되는지를 한번 여쭤본 자료 같아요. 설문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지금 보면 연령대별로 20대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돈, 30대도 가장 우려되는 게 돈, 40대도 가장 우려되는 게 돈, 50대도 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노후 생활을 딱 시작을 하고 나면 가장 우려되는 건 뭐냐? 건강.
치매, 자기 간병 이런 것들이 돈보다는 우선순위로 다가오더라. 건강에 대한 우려가 노후 생활의 자신감을 가장 많이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거냐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근데 앞으로 저 고민을 하시는 분의 수가 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간 그림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코끼리 코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둘로 나눠놨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65세부터 74세까지의 고령자, 이걸 정기 고령자라고 합니다. 74세 이전의 고령자분들은 고령자라는 명칭이 붙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액티브 하십니다. 활동량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75세 이상의 고령자, 소위 말해서 후기 고령자라고 하는데 저 때부터는 간병 상태에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죠. 근데 대한민국은 한번 보시면 2038년 정도가 될 때까지는 정기 고령자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근데 2038년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후기 고령자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2038년이면 앞으로 남은 날들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죠. 준비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거니까.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저 부분에 대한 준비들을 상당히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38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정기 고령자의 수보다 후기 고령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들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자녀들한테 의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제가 아버지와 나와 홍매라는 연극을 보는데 거기 보면 신구 씨랑 손숙 씨가 나와요. 그래서 아들이 2명인가? 아들 2에 딸 1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신구 씨가 나이 들어서 간암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투병을 하고 있는데 아들 2은 첫째 아들은 너무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해서 외국에 나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시도 와보지도 못하죠. 둘째 아들은 조금 뭐 말도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근처에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너무 힘드니까 간병하고 병치료하는 게 힘드니까 아버지한테 그러죠. 아버지는 그 흔한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으셨냐고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손숙 씨가 하는 말이 야 우리들한테는 너희들이 보험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이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아들이 그 역할을 못 해줄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손실의 크기가 아주 큰데 일어날 확률은 아주 작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는 일어날 확률은 전혀 없지만 일어나기만 하면 내가 파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불이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우리 집만 타는 게 아니고 윗집도 다 타죠. 보통 아파트 공동관리계약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화재보험이 들어있잖아요. 그 화재보험 우리 집 탄 것까지는 보상을 해주는데 나 때문에 윗집이 탄 거는 보상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 물어내다 보면 파산이 이를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집에 불날 확률은 진짜 크게 안 낮거든요. 근데 일어나면 나는 파산이에요. 이런 거는 내가 그 리스크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리스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회사에다가 이전해 버려야 되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화재보험 보통 들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들거든요. 한 달에. 커피 한 2잔 값? 3잔 값 정도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 리스크를 다 보유할 거냐? 안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일어나면은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게 보험에서 관리론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발생 빈도는 낮은데 손실이 치명적인 거는 보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전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 사고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가지고 있기보다는 보험사에다가 이전해 버리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하세요. 야, 그 보험료 낼 돈 모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치료비 내면 되지. 그럼 굳이 보험을 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 말이 맞냐?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분한테는 조건을 하나 붙여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치료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자산을 축적할 때까지는 아프시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보험의 효력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내가 자금을 적립해도 충분한 자금이 이미 적립되어 버리면 보험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자분들은 굳이 뭐 건강보험 같은 거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자산을 축적해 나가는 과정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한 자산이 축적되기 전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험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이라도 뭐 해야 돼요? 내가 리스크를 보험사에 이전해 놓는 게 이제 보험이 가져다 주는 효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해야 되고요. 은퇴자분들 입장에서도 보면 내가 노후 자금을 가지고 은퇴 생활을 시작하는데 곶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노후 자금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데 반대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확률, 그러니까 질병이나 간병에 들어갈 확률은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잖아요. 돈은 줄어드는데 의료비 지불 확률은 높아진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 돈을 계속 손에 쥐고 있을 수 있냐. 힘들다 그러면 그 부분도 보험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대처할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셔서 유병장수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대처하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올해는 사는데 어떻게 오래 사느냐? 일 없이 오래 산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날마다 휴일이면 좋을까요? 라는 주제를 한번 삼아봤는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어디서 듣냐면, 저 광고 천재 이재석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 책을 제가 읽다가 보니까 저분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광고 포스터를 하나 만든 게 이겁니다. 6월달, 2010년도 6월달 광고인데 한번 잘 보세요. 달력이 1일부터 30일까지가 전부 빨간색이에요. 날마다 휴일이면 행복할까요?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죠. 청년 실업자에만 이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고 누구한테도 해당되느냐? 퇴직을 하시고 일 없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똑같은 숙제가 있죠. 처음에는 좋겠지만 나중에도 좋을까? 나이가 들면, 그러니까 퇴직을 하시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간 부자가 된다고 그래요. 시간 부자. 시간이 너무 많아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이동순 씨가 쓰는 시 중에 아버님의 일기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좀 약간 느낌이 옵니다. 어떤 거냐면, 돌아가신 아버님의 일기장을 읽었다. 근데 모년, 모일, 종일 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는 이야기죠. 종일 본가가 하루 온종일 집에만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일기장의 전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정년퇴직이라는 것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전 장례식 아니냐. 이 이야기를 어디서 나냐면 끝난 사람이라는 소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년퇴직이라 이건 완전 생전 장례식이다. 아직도 이렇게 기운이 팔팔한데 죽은 사람을 취급하면서 왁작지결한 이별의식을 하는 게 퇴임식이라는 거죠. 완전 생전에 하고 있는 장례식 같은 느낌이 든다. 그래서 퇴직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이 우리한테 가져다 주는 거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돈, 시간, 관계. 이 트라이앵글을 딱 그려놓고요. 나는 일에 대해서 어디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냐? 시간이냐? 관계냐? 나이가 들어갈수록 돈보다는 시간과 관계의 방점이 찍히는 이 일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은 크게 보면 네 가지 타입의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타입은 뭐냐 그러면,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버시는 분이 계세요. 베스트죠.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돈까지 벌고 있으니 이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자리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타입은 뭐냐 그러면, 그래,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돈을 벌 거야. 이분들 입장에서는요, 뭐가 중요하냐? 어여빨리 돈을 벌어서요, 뭐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일로 이전을 해야 되죠. 그래서 FIRE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파이낸셜 인디펜던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빨리 독립하고요, 리타이어 얼리,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빨리 떠나야 되니까. 여기서 은퇴라는 이벤트는 아주 희망의 이벤트죠. 왜냐하면 내가 빨리 리타이어 해야지 하고 싶은 일로 넘어가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은퇴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항상 요트 같은 데다가 바다로 떠나는 배를 팍 그려놓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수명이 계속 늘어나기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노후의 생활이 길면 길어질수록 준비해야 될 돈이 많아지고 그거 준비하다 보면 이미 나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사실상 힘들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타입의 삶의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뭐냐 그러면 지금 원하는 일을 하면 되지. 그거 왜 나중에 미뤘다가 해? 대신 지금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뭘 더 해야 돼요? 하기 싫은 일도 지금 하면 되지. 소위 말해서 직업을 N개를 가지고 있는 N잡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지금 그거 하려고 다른 일도 지금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지금 다른 일도 해야 되니까 이 다른 일 할 때 뭐가 중요해져요? 워라밸, 워크라이프의 밸런스가 중요해지죠. 이게 밸런스가 무너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런 형태의 삶의 스타일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요.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됐든 두 번째가 됐든 세 번째가 됐든 이 라이프 스타일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 원하는 일이 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은요. 뭐가 없냐 그러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싶어 하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일 끝나면 퇴근하고 이렇게 살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별반 생각 없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더라. 그런 분들한테 정년퇴직이라는 것들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갈 곳을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일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내가 은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똑같은 질문이라고 보시고 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제 마지막 과제로 달려가네요. 독거장수라고 했잖아요. 제가 밑에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화려한 싱글, 돌아온 싱글, 언젠간 싱글. 요즘은 결혼 안 하시는 분들, 이혼하신 분들, 또 배우자랑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나라 삶의 표준, 가구 표준은 4인 가구나 3인 가구가 아니고요. 1인 가구 아니면 2인 가구에 훨씬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우리나라 가구 구성비를 한번 본 그래프를 한번 나타낸 건데 보시면 2020년 현재 1인 가구가 한 31.2%, 2인 가구가 한 16.8% 정도 돼요. 합치면 한 47%, 48% 정도 되죠. 절반 정도가 혼자 정도는 둘이 사는데 2050년이 되면요. 1인 가구가 39.6%, 한 40% 육박하죠. 대세잖아요, 대세. 그리고 2인 가구가 23.3% 정도 되면 합치면 한 63%? 이건 뭐 혼자 돈 둘이 사는 가구가 대부분을 다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럼 이 1인 가구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 첫 번째는 결혼 안 하시는 분들. 요즘은 미혼이란 말도 잘 안 쓰죠. 미혼은 안일미자가 들어가서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말 대신에 비혼이란 표현들을 더 많이 씁니다. 비혼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혼하고 정반 상대적인 개념으로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모자란 상태는 아니다. 이런 의미를 하면서 많이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 비혼한테는 뭐가 자산 관리할 때 중요할 거냐? 혼자서 살면서 벌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프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는 소득의 단절이기도 하지만 치료비의 발생도 같이 가져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만약에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의 준비뿐만 아니고 소득 단절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의료 실비 보험 같은 것들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또 뭐도 필요하냐? 정액 보험도 되게 중요한 부분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내가 일정 기간 치료받는 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 줄 방법들을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는 혼자 사니까 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돼요? 연금에 대한 준비가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죠. 내일 죽더라도 난 오늘 이혼하고 싶다. 이게 기사 신문 기사인데요. 우리나라의 황혼 이혼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 당시 이야기입니다. 저 할머니가 이시영 할머니란 분이신데 이분이 배우자랑 같이 사시는데 배우자분이 좀 개팍하셨나 봐요. 그래도 그분 돌아가시면 그분들한테 상속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 같이 살려고 했었는데 배우자분이
어떻게 했냐?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뭐 어디다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나 봐요. 너무 열받아서 그 가정법원에다가 이혼 소송을 냈더니 1심에서 뭐라 판결이 났냐 그러면 70세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70세가 될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평생 해로하십시오라고 했어요. 너무 열이 받아서 그분이 하신 말이 이겁니다. 나는 내일 죽더라도 오늘 이혼하고 싶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황혼이혼이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이때 이후로 많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지금 소위 말한 돌아온 싱글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요즘 많이 문의 들어오는 게 재산 분할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연금 분할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국민연금도 공적연금으로 5년 이상 같이 만들어낸 형성한 부부가 이혼하면 그 연금도 나눠 갖는 제도가 이 분할연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물어보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황혼이혼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한번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배우자랑 사별하고 혼자가 되는 싱글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한민국은 보면요. 20, 30대의 비혼 싱글이 많은데요. 2050년이 되면요. 70대 이후에 배우자랑 사별한 황혼 싱글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자산 관리하거나 인생 설계할 때 고민해야 됩니다. 이 그림 잘 보시면요. 65세 이상 가구의 가구 구성원 비중을 한번 보는 거예요. 혼자 사는 가구가 지금 현재는 65세 이상 가구의 34.9%, 그러니까 35% 정도 되는 거고요. 2050년이 되면 한 41%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노인 부부 둘이 사는 경우 보시면 한 34% 정도 되니까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혼자 또는 배우자랑 부부 두 사람이 사는 가구 한 70% 정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2050년도 정도가 되면 한 75% 정도? 그러니까 4집 중에 3집이 뭐예요? 혼자 살거나 부부 둘이 사는 구조. 자녀랑 같이 살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틀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야기를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소설가 지금 자꾸 하셨지만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소설 중에 촛불 밝힌 식탁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부부 두 분이 맞벌이를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두 분 다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퇴직금을 받았으니까 목돈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목돈을 들고 자녀들한테 가가지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한테 가서 며느리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맞벌이 생활한다고 너네랑 좀 너무 소원하게 산 것 같다. 그러니 우리 퇴직금 받은 것도 꽤 되니까 이 돈하고 너네가 살고 있는 집하고 합치면 큰 집 하나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집에서 우리가 같이 살면은 참 좋겠다.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또 그렇지만 며느리가 이게 좋아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지금까지 떨어져 살았으면 그냥 떨어져 살면 되지 왜 같이 살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집에 돌아와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며느리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또 같이 살면 자기도 프라이버시 침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아들네 집이 아파트 101동에 살면 자기는 한 102동에 살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예요? 떨어져 사니까 프라이버시도 지킬 수 있지만 보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이런 형태의 주거 형태를 서구 사회나 일본 같은 데서 뭐라고 부르냐면 방금 끓인 수프가 식지 않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제 친구들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다녔더니 이제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시어머니 되시면 불러가지고 야, 그 말 좀 안 하면 안 좋지 않을까? 왜 그 좋잖아 이 이야기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그 이야기 속에는 며느리가 마치 수프를 끓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냐. 그렇게 쓰지 말고 저기 아들네 집에 불이 켜지면 아들이 퇴근해서 저녁 식사하나 보다. 이렇게 불빛으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거리. 되게 시적이고 좋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나 보다 싶었더니 그 다음 장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들네 집이 한 일주일 정도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은 그냥 어디 늦게 들어오나 보다 생각했는데 3일, 4일, 5일이 돼 보니까 불안하잖아요. 무슨 일 있나 싶어가지고 시어머니 되신 분이 반찬을 좀 싸가지고 덜레덜레 가서 띵동띵동 눌러봤더니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출장 갔나? 어디 멀리 갔나? 라고 싶어서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앞집 아주머니랑 탁 부딪혔어요. 금방 그 집 아들네 며느리 퇴근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라?
그래서 막 문을 두드려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불빛이 새어나가면 시어머니가 자꾸 오시니까 암막 커튼을 쳐놓고요. 그래도 또 불안하니까 형광등을 켜는 게 아니고 촛불을 켜놓고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 마음, 물론 나는 안 그럴 거다,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라고 그러지만 이 소설 속에 있는 마음들을 일부는 대부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 부모 같이 살지 않는 세대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혼자 사는 가구, 부부가 따로 사는 가구, 뭐 이런 가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래서 아까 방금 끓인 수프가 식지 않을 정도 거리, 이런 가구들이 늘어날 때 우리가 딴 지붕 한 가족이라는 표현을 제가 많이 쓰거든요. 지붕은 따로 돼 있지만 가족은 가족이잖아요. 그런 표현들도 쓸 만큼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녀들이랑 같이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같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일본에서 이 가족들, 이런 형태의 가족들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인비저블 패밀리라고 해서 보이지 않는 가족이라고 불러요. 가족이라 그러면 한 집안에, 한 지붕 아래에서 얼굴 맞대고 사는 게 가족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요즘의 가족은 다른 지붕 아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예요? 보이지 않는 형태의 가족 모습들을 보인다. 우리가 80년대 드라마 중에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텐데, 뭐 조금 연식이 되신 분은 뭐 순돌이 아버지 나오고 막 그런 거 기억을 하실 텐데, 한 지붕 세 가족이 아니고 요즘은 딴 지붕 한 가족의 형태의 가족 구성들을 모습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이 제가 이제 좀 시사하는 바가 커서 한번 자료를 가져와 본 건데, 우리나라 가구가 지금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를 나타낸 겁니다. 2001년도부터 2020년까지 20년 하고요. 2020년 하고요. 2021년부터 2040년까지 20년. 그러니까 지나간 20년과 앞으로 있을 20년을 한번 비교를 해본 그림인데, 그림을 잘 보시면요. 지나간 20년 동안요. 한 622만 가구가 늘어났어요. 인구는 크게 늘어났지 않았는데 가구 수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은 가구 분화가 많았다는 소리잖아요. 1인 가구,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림도 잘 보시면 40세 미만 가구를 빼고는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가구 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요, 40세 미만이나 40대 가구의 3인 이상 가구가 줄어드는 것 빼고는 대부분 가구가 늘어나는 구조를 보였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다릅니다. 622만 가구가 지난 20년간 늘어났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314만 가구 정도만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속도가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어떻게 되냐. 40대는 전 가구의 유형이 다 줄어듭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다 줄어들어요. 그리고 40대 가구랑 50대 가구도 1인 가구만 늘어나고 나머지 가구들은 다 줄어듭니다. 그러면 잘 보시면 어떤 형태의 가구만 늘어나고 있느냐. 60대, 70대, 80세 이상 가구에서 1인 가구들하고 부부 가구들 중심으로 가구가 늘어납니다. 혼자 또는 두 분이서 사는 60세 이상 가구가 대한민국은 앞으로 늘어난다. 그런 형태의 가구가 늘어나면 그분들은 다 무슨 고민하겠어요? 나는 누구랑 살까? 어떻게 살까? 생활비는 어떻게 할까? 내가 죽으면 배우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 아들은 나를 모시고 살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할 거 아니에요. 주택의 형태도 바뀌겠죠. 85제곱미터, 그러니까 방 3개, 부엌 하나, 화장실 2개 있는 집들이 이제 필요 없는 구조가 돼 버릴 가능성들이 있죠. 그거를 유동화시켜서 뭐 해야 돼요? 생활비를 써야죠. 그런 일들이 앞으로는 주된 과제가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구 인원수별로 이제 가구수 증감 현황을 한번 보면은 전체 가구는 아까 지나간 20년 동안 622만 가구, 앞으로는 314만 가구가 늘어날 거다. 가구는 늘어나는데 잘 보시면 3인 이하 가구는 많이 줄어든다. 1인, 2인 가구가 늘어나는 구조들을 보일 거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가구주 연령대별로 보면 40세 미만, 40대, 50대 가구 다 줄어듭니다. 앞으로. 다 줄어들고요. 60대 이후의 가구들만 늘어난다. 그래서 60대 이후에 1인 가구 또는 2인 가구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나한테 가족은 누구냐?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이나 딸이 내 가족이냐? 아니면 내 옆에 살고 있는 이웃이 내 가족이냐? 라는 것들도 한번 필요하죠. 그래서 외국에 등장하는 형태가 코하우징이라는 형태가 많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가구 내, 집 내에 주거 환경 중에서 공동생활 공간들을 다 빼버린단 말이에요. 주방 시설이나 이런 거 빼가지고 한 군데 모아서 쓰고요.
자기는 독립된 주거 공간은 갖되 이웃들하고 같이 쓰는 공간에서 밥도 해먹고 모임도 갖고 하는 구조의 형태의 코하우징 형태들이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끔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가구 구조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보다 오래 살면 자산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고민들을 해봤어요. 크게 네 가지 리스크가 있죠. 무전장수, 유병장수, 그다음에 무업장수, 그다음에 독거장수. 이 네 가지 리스크에 대처하는 방법들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근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를 바꿔야지 내일의 삶이 바뀔 거잖아요. 오늘은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고요. 내일 할 일을 걱정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일을 바꾸려면 오늘 뭔가 하나를 바꾸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